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고령 확진자 비율과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깨질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TBS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정선미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 더 나왔군요.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 살펴보죠. 맞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30명 발생했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는데요.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국내 발생이 202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좀 보면 서울이 역시나 많습니다. 87명이 나왔고 네. 경기가 38명, 그리고 인천이 12명, 이래서 수도권에서만 137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광주에서도 갑자기 18명이 나왔고요. 전남에서 16명, 그리고 강원에서 13명, 충남에서 9명, 경북과 경남에서 각 3명, 그리고 대구에서 2명, 대전에서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8명이 확진이 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29,000명에 다다랐습니다. 예. 28,998명이고요. 위중 중증 환자는 60명으로 어제보다 5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네. 494명을 유지했습니다. 특징을 꼽아보면 이제 국내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사례가 200명이 넘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100명이 가깝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일상 속에서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같이 여행도 가고 행사도 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접촉자 수 이제 전수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네. 그곳이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가족, 학교 그리고 학교 동아리, 여행, 소규모 공장 등의 연결고리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수원에서는 한 미술대학 강사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족 2명이 더 감염이 됐고 강사를 통해서 대학원생 5명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을 통해서 동호회와 지인 6명까지 감염이 퍼졌습니다. 예. 사흘만 따져보면 한 14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함께 다녀온 서울시민 5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후 가족 3명이 또 추가로 감염이 되면서 이곳에선 또 최소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의 중구의 소규모 공장에서 직원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공장으로 또 옮았습니다. 공장 직원들 가족한테 감염이 퍼졌고요. 예. 13명까지 환자가 늘어난 상태고 또 강서구에서는 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확진자의 가족이 다닌 학원으로 또 전파가 일어났고 예. 학원에서 학원 관련 가족까지 감염이 퍼졌습니다. 또 확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 방문을 하면서 또 다른 병원까지 감염이 퍼진 상태입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렇게 커지자 정부는 오늘 오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자, 그럼 1.5단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결정이 났고요. 네. 그간 좀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오갔는데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주말 이후로 계속해서 2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모레입니다. 19일 0시부터 적용이 되고요. 단계가 격상이 되면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식당, 카페, 결혼식장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규모가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또 종교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이 30%로 줄어듭니다. 정 총리는 이제 좀 조금씩 활기를 되찾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하지만 지금 결단하지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거리두기 격상이 함께 논의가 되던 곳이 강원도 지역이었는데 예. 강원도 지역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처럼 그런데 최근에 비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원, 전남, 광주, 경북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던 곳으로 여겨졌던 곳들에서 계속해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경북을 보면 일주간 많아야 2명 정도가 나오던 경북에서 전날에 14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거든요. 예.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한 건 7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네. 이 가족 모임이 문제였는데 천안, 청도, 청송 이게 각자 다른 데 지역에서 사는 세 자매가 큰언니 집인 이 청송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천안에서 온 막내 동생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이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청송의 큰언니 부부가 연달아 확진이 됐고요. 청도로 돌아간 둘째 언니가 추가로 감염이 됐는데 이 둘째 언니가 청도의 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공장에서 전수검사를 했더니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큰언니 남편과 식사를 한 사람 경북 연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렇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공장이 위치한 한 마을에 이 마을 주민 전원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각 지역에 사는 세 자매가 모였는데 한 분이 감염이 됐고 이걸 모르고 있던 언니들 그리고 추후에 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더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은 이게 이제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의사, 환자 그리고 보호자까지 감염이 퍼져서 지금 심각한 데가 전남대 병원인데 이 일부 병동에 코호트 격리까지 됐거든요. 근데 의료진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13일에 신경외과의 의사의 확진이 되면서 다른 의사들한테 이제 추가로 감염이 있었고 이후로 병원 건물에 입주한 은행 직원까지 이제 전파가 퍼졌는데 이 은행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또 확진 판정이 받았고요. 그리고 광주의 한 경찰, 광주의 한 성당까지도 감염 전파가 퍼진 상태입니다. 또 전남대 병원뿐 아닙니다. 순천에서 중앙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간호사가 근무한 병동 코호트 격리되는 일이 어제 있었고요. 예. 전남대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무 확진이 되니까 검사를 받았더니 또 목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는 음식점, 통근버스, 목욕탕 고리로 계속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속초, 홍천에서 요양원의 고리로 해서 또 계속 연일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기존의 집단 감염은 계속 진화해서 더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에 관련된 환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어제를 기준해서 최근 2주 동안 650명입니다. 많이 나왔군요. 네, 전체 감염 경로의 32%를 차지하는데 방역 당국이 사실 이 집단 감염과 병원과 요양병원을 또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병원과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10%입니다. 200명인데 이제 합치면 850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네. 집단 감염뿐 아니라 이제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선행 확진자 접촉자 비율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걸 따지는 지수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 지수도 상승 중입니다. 거리 둔기를 낮추기 전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 지수가 1이 안 돼서 0.8 정도가 됐었는데 네. 현재 최근에 1.2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발생 환자가 일일 평균 120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40대 이하 젊은 층의 확산이 무섭습니다. 신규 환자를 분석을 해보면 한 달 동안 40대 이하 확진자가 이렇게 절반에 가깝게 급증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주만 놓고 살펴보니까 이미 절반을 넘겼습니다. 52%가 40대 이하 청장년층이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젊은 층 확진자들은 무증상이거나 그렇죠. 경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14%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고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도 곧 치러지고요.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모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호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격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실까요? 네, 강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 어제 정은경 청장이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후에는 현 상태대로라면은 일일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이 나온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역 당국의 속사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정은경 청장으로 대표되는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생활방역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이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최근에 한 2, 3개월간은 후자에게 좀 힘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5단계로 전환을 한 다음에 1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며칠에 걸쳐 가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국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200명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은경 청장을 대표로 하는 방역을 좀 강화해야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정세균 총리도 결국 1.5단계로 격상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서 과연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짚어본다면 사실 회의적입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누긴 네. 했었죠. 예. 자, 그럼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정은경 청장의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2주에서 4주 후에는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수치가 진짜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보다 더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나올 것이다. 예, 저는 뭐 이게 지금 통제가 잘 안 되면은 하루에 저는 600에서 1000명 사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쁘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내용적으로 제일 나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실내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1단계를 가든 1.5단계를 가든 구체적으로 무슨 특별한 제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한 조치가 있어봤자 어떤 시설에서 거리두기 정도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밀집도를 약간 완화하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제한.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파주 특정 커피숍에서 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2층에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인데 그 넓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꽤 큰 매장이었어요. 그러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한 명도 감염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거리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리두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1단계에서 1.5단계를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를 가게 되면은 거리에 상관없이 네. 음식을 취식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단계나 1.5단계를 가서 거리를 좀 띄운다고 해봤자 예.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인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가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될 거고 1.5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리두기는 약간 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빈 공간이 생기는 곳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의 집단 감염에서 소규모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전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정 청장이 얘기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1.5단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통제하기는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크게 없을 수 있다. 1.5단계로 가도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까 강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방역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느냐가 지금까지 좀 얘기가 되면서 후자 쪽에 가까웠는데 만약에 이제
방역에 좀 더 집중을 둬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은 심플한데요. 지금 예. 정부는 자꾸 거리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말하는 거리두기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리두기입니다.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거리두기는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제한하는 거리두기여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스포츠 관람 간중 입장이 1.5단계로 네. 전환이 되면 30% 정도로 제한이 되고요. 교회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의 인원이 30%로 제한이 되고 예. 그리고 실내 공간들 다 활용할 수는 있지만은 실내 공간의 밀집도를 조금 낮추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는 사람들이 이동이나 접촉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는 1.5단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두기 단계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단계 정도로 올려야 되고요. 네. 2단계로도 사실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또 모임을 취소하고 네, 그리고 재택근무 인원들이 확 늘어나고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고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좀 꺼리게 네.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야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서의 거리두기가 되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을 정부가 이끌거나 혹은 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가능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그 시청자들에게 그냥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은 시민들이 좀 자각하고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은 확진 환자 숫자가 정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 청장이 경고한 것처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예. 방금 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이 전제가 되었을 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조금이라도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단 중에 하나 군대에서도 강원 지역과 수도권에 있는 군부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이 된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외부 강사에 의해서 군대 내 감염 확산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군부대에서 소소한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군부대에서 그런 감염세가 잇따르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군부대에서도 1.5단계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군부대는 군부대의 특성상 사회에서 통용되는 1.5단계가 네.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집단은 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 일가 후에 숙소를 대기하고 네. 그리고 간부들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을 가능하면 금지시키도록 하는 네. 지휘 같은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조치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군대 내 집단 감염 가능성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막아야겠습니다. 네. 설대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더 최악의 경우에는 600명에서 뭐 1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의료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 청장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예가 적당하지 않아서 외국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 하루에 18만 명 가까이 환자가 쏟아지게 되면 하루에 사망자만 거의 3천 명 가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70% 정도의 사망률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8만 명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3천 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3천 명이 사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감염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네. 그 병원을 다른 질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 더하기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 이미 영국이나 예,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이런 상황이 예.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도축장 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도 하루에 확진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사망 환자가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병원 자체를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확진 환자 수를 통제하지 않고는 이 의료 체계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확진 환자 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단계에 가기 직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혹독한 겨울이 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지금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프랑스도 터무니없이 하루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도시들에서만 확진 환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확진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 확진 환자들 중에서 중증이나 혹은 위중 환자가 생기면은 그 지방에서는 그 중증이나 위중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증이나 위중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고속철도를 개조해가지고 예. 중증이나 위중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수송하는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이게 국토가 네.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프랑스와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쪽은 아무래도 그쪽 수도권에 맞습니다. 비해서는 열악한 서울이나 환경일 수 경기 같은 있으니까요. 경우에는 예.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지역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인접거리에 그 중증이나 위중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중에서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많아지면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실시간으로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환자를 수도권으로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 수송하는 과정에서 제때 처치를 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지역에 있는 중증이나 위중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수도권에서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들이 생겨도 처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들이 생기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예, 방역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데 모더나에서 백신 3상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이자에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 모더나에서 바로 발표를 했는데요. 모더나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화이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화이자의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화이자가 생산 기지를 먼저 점유를 하게 되면 모더나에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있는 백신을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생산 기지를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생산이라든가 공급에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열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것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성급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일주일 후에 이제 바로 보도자료의 형태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만 놓고 보면은 일주일 전에 발표한 화이자 백신과 비슷하거나 야간 효과가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5.4%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치상으로는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이 자세하게 또 해석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보통 우리는 예를 네. 들면은 효과 또는 효능이 95%다.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백신을 맞게 되면은 5명만 감염이 되고 95명은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보통 분들은 생각하시거든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과학적인 용어는 요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예. 과학적인 용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결과는 15,000명에게 가짜약을 주고 가짜약이라고 하면은 백신 안 맞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15,000명은 백신을 안 맞았고 15,000명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15,000명 중에서
감염이 된 사람은 9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15,000명이나 안 맞았는데도 90명밖에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예. 마치 백신을 맞은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어 보이죠, 이게. 자,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3만 명한테 15,000명한테는 백신을 주고 주고, 15,000명한테는 이제 가짜 약을 줬잖아요. 그다음에 그 3만 명한테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몸 상태 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손드는 사람이 있겠죠. 예. 아, 저 몸 상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이 방문을 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체크를 해가지고 네. 숫자를 1명, 2명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렇게 카운트한 사람이 지금 95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 15,000명이나 되는데 네. 감염이 된 사람이 소위 말해서 꼴랑 9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네. 15,000명이나 백신을 맞았는데도 네. 감염된 사람이 5명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안 맞았는데도 극소수가 감염이 됐잖아요. 예.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효과, 백신의 효능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분모를 백신 안 맞은 사람 95로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의 감염된 거를 5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될 확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0명은 아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라 네네. 그랬잖아요. 5명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감염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 나누기 90을 하게 되면은 예.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될 확률, 이거를 어택 레이트라 그래요. 네.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될 확률이라 그래요. 예. 그랬는데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될 확률이 얼마가 나오면 예.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이 안 될 거는 나머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1 빼기 어택 레이트. 예.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이 안 될 확률을 계산해요. 5 나누기 90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면 네. 이거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예. 거의 95가 나와요. 아. 그러면 이 95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예. 백신의 효능이 아니라 네.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이 되지 않을 확률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보호가 된다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았음에도 보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호가 안 되는 사람도 네. 있을 거고 아무튼 감염이 안 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95%면 100명이 맞으면 5명만 감염이 되고 95명 감염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예. 그 확률이 95%니까 심지어는 확률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이 예.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그 정도이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나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개인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거리두기 안 했어요. 그럼 그 수치는 이제 더 올라.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죠. 지금 15,000명 중에서 5명이 이미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는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안 될 확률이 95%라는 거지. 예.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걸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용어와 예. 실생활에 쓰는 용어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심이 생겨서 백신을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은 백신을 맞아서 달성해야 되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좋은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충분히 안전해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 그럴 정도로 백신이 효과가 있을 때 비로소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많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예. 향후에 이 백신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 같은 생각합니다. 맥락으로 러시아에서도 백신을 지금 생산해서 맞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프로세스를 밟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급하니까 접종을 했는데
러시아는 역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도 검증이 안 된 채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막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중국은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백신은 개발 예. 중인 단계다. 희망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차분하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화이자 백신과 이제 어제 발표한 모더나 백신을 비교를 하면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화이자 백신이 나오면서 콜드 체인에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영하 70도요. 네, 영하 네. 70도 그리고 뭐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하 70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단기간으로는 예를 들어서 냉장 상태에서 5일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화이자는 이제 방어적으로 해명을 네. 했죠. 그래서 충분히 70도로 일단은 이동을 한 다음에 5일 정도는 냉장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쓰이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더나는 그 대목에서는 약간 혁신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메신저 RNA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모더나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 장기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보존제로 좀 약간 개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의 유통인 콜드체인인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30일 정도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낫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똑같은 비교적 비슷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이 유통 부분에서 모더나 백신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승기를 잡을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주가는 떨어지고 모더나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코로나19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죠. 오늘은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코로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여기서 뵙네요. 유명하신 분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빅데이터로 보는 코로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코로나가 사실 우리 일상들을 많이 바꿔놨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라는 키워드예요. 정리요? 네, 그래서 예. 정리에 사람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고 한때 불었던 어떤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같은 게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지 예. 또 어떤 연관어들 통해서 네. 분석할 수 있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뭐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집에 머무는 시간을 상당히 늘려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니까 좀 단순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이게 보니까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생긴 거죠. 거슬렸던 것들. 바꿔볼까? 예. 그런 딱 찰나에 TV나 언론에서 요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리와 그렇죠. 관련된 집 프로그램들이.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예. 나오는데 정리를 한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저는 안 생기는 걸까요? 그래요. 그럼 뭐 사람마다 생겨야 차이는 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리만 했을 뿐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처럼 공간이 확 바뀌는 게 눈에 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계시고요. 네. 그 요즘에 맘카페 같은 데서 보면은 아이들하고 뭐 장난감 정리했더니 집이 너무 좋아졌어요라든지 집콕하니까 정리할 게 눈에 많이 띄네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상으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것 중에 언급량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1년 동안 정리라는 단어가 뭐 SNS, 카페, 커뮤니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언급됐는지를 봤더니 2019년에는 한 98만여 건 정도 언급이 예. 됐어요. 근데 벌써 올해는 11월이잖아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했는데 110만 건이 벌써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네. 아직도 한 달 반 정도 남은 걸 감안했을 때 한 30만 건 정도 정리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정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관심이 예.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정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연관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와 관련된 것들. 이 연관어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리라는 단어로 어떤 문장을 쓰잖아요. 예. 그럼 이 정리 옆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정리하면 집 정리, 그다음에 생각이나 마음 정리. 아,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 1, 생각 2위로 정리?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하게끔 만든 사태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3위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정리에 필요한 인테리어, 뭐 청소, 쇼핑, 빨래 이런 키워드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싶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공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집이 일단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그렇죠. 집 안에서는 옷방. 아, 집 안에서도 네. 옷방이요? 그러니까 TV를 딱 봤을 때 옷들을 색깔별로 쫙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예. 마음에 들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들 그렇죠. 많이 예. 하고 계시고요. 2위가 이제 욕실입니다. 의외네요. 예, 여기가 이제 더럽고 뭔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위는 이제 집은 아니고 회사인데 회사 사무실 정리를 좀 해야겠다. 예, 저도 그다음에 네. 얼마 전에 사무실은 보다가 이제 코로나19 프로그램 끝나고 가서 딱 제 책상을 보니까 좀 네. 지저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싹 그쵸. 버릴 거 버리고 했는데 좀 한결 기분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SNS에 사실은 이런 정리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예. 내 것과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주방이나 거실, 뭐 창고 이런 순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리하고 네. 싶어하는 공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라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이제 감성어인데 긍부정 비율이 55대 44예요. 정리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문장이 한 55% 정도. 좀 낮은데요, 생각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어를 봤더니 예. 힘들다, 어렵다, 뭐 포기하다, 안 된다 이런 키워드들. 근데 막상 정리하고 나서는 굉장히 행복하다, 좋다, 재밌다, 깔끔하다, 예쁘다 이런 키워드들 보이거든요. 예. 일단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데 그 하기까지 과정이 그렇죠. 어려운 것들이 이제 부정 감성으로 뜨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도 습관이라서 계속 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맞아요. 코로나19로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데 선뜻 하게 되지는 않고 막상 결과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부정적인 연관어로 이어질 수도 맞아요. 있겠군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정리를 돈 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예, 연관어 중에 이제 공부도 있었는데 네.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그 정리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도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예. 자, 인테리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테리어랑 정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니멀리즘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비우는 거였어요. 방 보면은 침대 하나 있고 그쵸. 그냥 뭐 TV 하나 있고 네. 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오래 머물러야 되다 보니까 집에서. 비우긴 비우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뀐 거예요. 그 예뻤으면 좋겠고. 그 요즘에는 본인이 어떤 의지만 있으면 가성비적으로 충분히 싼 값에 예쁘게 꾸밀 수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는 키워드가 이제 뜨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려면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어에 쇼핑도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인테리어와 정리 함께 쇼핑하면서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뭐 일반 수납장 같은 경우는 44%, 공간 박스는 34%, 접시 정리대는 뭐 35% 정도, 53% 정도 판매량이 는 거를 이런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인테리어도 좀 내 마음에 들게끔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 이왕이면 예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이제 조명이거든요. 아, 조명이도 조명도 뜨고 있나요? 많이 바꾸고 계십니다. 집에 네. 얼마나 바꿨습니까? 코로나19로. 저는 이제 뭐 제 아내가 예. 슬슬 바꾸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좀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건
수도권을 정리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뭔가 버린다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정리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버릴 건 버리고 나 다음으로 그 공간을 채우자라는 게 이 정리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정리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잠시 후 12시부터 브리핑을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